여기엔 매력적인 나르시시스트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자는 아주 잘생겼고 매력이 넘치지만 누구와 연애를 해도 몇 줄을 넘기지 못하죠. 어느 날 갑자기 이별을 통보받은 이 남자의 파트너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 문제 때문인가? 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같이 노력하면 좋아질 수도 있잖아. 무슨 문제였냐고요? 네, 이 나르시시스트 남성은 성기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던 이 남자는 왜 발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성기능 장애는 나르시시스트 남성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나르시시스트에게 유혹당했던 여자들은 차갑게 이별을 통보하는 남자에게 구질구질하게 매달리곤 했죠. 왜냐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첫 만남에서 상대가 원하는 걸 재빨리 포착하고 상대가 자신에게 넘어올 때까지 아주 치밀하게 행동하거든요. 하지만 일단 첫 만남에서 상대가 자신에게 넘어왔다고 판단되면 그때부터는 상대의 요구는 철저히 묵살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는 이미 이 사람에게 푹 빠진 상태라서 상대가 거만하고 차갑게 나오면 나올수록 더욱 안달이 나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긴 하지만요. 와, 저런 사람을 실제로 만나면 어떡하지? 너무 걱정 마십시오. 모든 나르시시스트들의 매력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어떤 유형이든 간에 이들이 되게 매력적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상대를 자신의 성적 매력으로 유혹하거나 학교나 직장에서 근면성실하고 뛰어난 성과로 인정받고 있는 우등생이나 워커홀릭의 모습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들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되게 자기과시가 심하고 자랑을 심하게 하며 누구라도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게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크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차갑고 냉정한 말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준 상대를 무자비하게 공격하죠.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올라 남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서 자신의 말에 벌벌 떠는 모습을 즐기는 식으로도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나로 인해 남들이 상처받고 괴로워하거나 이리저리 휘둘리는 모습을 보며 우월감을 느끼는 거죠. 만약 사정이 여의치 않아 남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나르시시스트라면 본인 스스로 만들어낸 상상의 세계에 흠뻑 빠져 사는 식으로라도 어떻게든 우월감을 느끼고자 합니다. 미친놈들이네.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월감은 열등감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 문장만큼 나르시시스트를 잘 설명해주는 문장이 없죠. 다시 말해 나르시시스트들이 어떤 식으로든 끊임없이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 이유는 자신의 내면 깊숙이에서 느껴지는 무력감과 자괴감, 그리고 자신은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잠시나마 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어떻든 그들의 내면은 심각한 열등감과 자괴감으로 똘똘 뭉친 상태라는 거죠. 오늘 영상의 내용은 내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나르시시스트들에 대해 설명해주는 책 가까운 사람이 자기애성 성격장애일 때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은 나르키소스의 이야기를 다룬 고대 신화에서 나왔습니다. 옛날 옛적에 나르키소스라는 아름다운 청년이 살았는데 그는 어쩌다 신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무리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진 거죠. 당연하게도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하루 종일 수면만 쳐다보던 나르키소스가 결국 굶어 죽고 마는 거죠.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나르시시즘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존감과 자유의식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나르시시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갖고 있는 나르시시즘의 정도가 지나치다면 문제가 되죠.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 정도의 나르시시즘을 자기애성 성격장애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성격장애란 말은 한 사람의 사고과정이나 행동의 패턴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경우에 사용되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나르시시스트가 된 걸까요? 어떤 사람이 나르시시스트가 될지 여부는 보통 어린 시절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나르시시스트들은 타고나기를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나거나 어린 시절의 양육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거죠. 먼저 선천적인 원인이라는 건 태어나기를 예민하고 마음을 쉽게 다치며 적개심과 불신이 강한 성격을 타고나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 바로 특수한 유년기를 보내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 미래의 나르시시스트가 육성되고 있는 한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죠. 여기 이 나르시시스트 꿈나무의 이름은 클라우스입니다. 클라우스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큰 기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아들이 학교 성적은 물론이고 행동 면에서도 최고가 되기를 바랬죠. 클라우스는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도무지 만족을 몰랐죠. 아무리 좋은 성적표를 들고 집에 와도 부모님은 한결같이 조금만 더 노력하자.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경험이 자꾸 되풀이되다 보니 클라우스 스스로 자신의 능력에 만족하지 못했고 하는 일마다 정말 잘했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죠. 이런 일이 되풀이되자 그는 무슨 일이든 완벽하게 해내고 말리라는 야망에 불타면서도 동시에 맡은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무력감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심리와 사고방식 탓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죠. 선생님 입에서 잘했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묻고 또 물으며 확인을 해대거나 심지어 시험을 보는 순간에 시험지를 들고 앞으로 나가서 자신의 답이 맞는지 틀린지 물어보기도 한 거죠. 클라우스의 경우처럼 부모에게서 조건 없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특수한 환경에서 유년기를 보낸 결과 나르시시스트들은 공통적으로 내면 깊숙이에 항상 낮은 자존감과 무력감,
자괴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맨 처음에 등장했던 매력적이지만 발기불능이었던 나르시시스트 남성의 경우도 바로 심한 자존감 결핍 때문에 성기능 장애를 보였던 거죠. 그리고 이들이 종종 사람들에게 증오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이들이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벌이는 어떤 짓이 일반인의 눈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스의 경우 어른이 되자 부모님의 간섭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이젠 스스로가 자신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남들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인력심이 많아서 어딜 가나 칭찬받는 사실을 잘 알았죠. 하지만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늘 자신이 무능하고 실패했다는 자괴감에 괴로워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그는 스스로 정말 잘 살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죠. 그래서 강박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정말 잘했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다 클라우스가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자신의 성공을 떠벌렸습니다. 이미 들은 이야기라고 지적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성공담을 자랑스럽게 떠들어댔죠. 그리고 자화자찬이 끝나면 언제나 잠시 입을 다물고 상대가 자신을 칭찬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좋아해주고 칭찬해주던 동료들도 서서히 지쳐서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한 동료는 이렇게 하소연할 정도였죠. 아니 10살짜리 애도 아니고 정말 못 참겠어요.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에요. 물론 일은 잘하죠. 하지만 우리더러 온종일 자기 칭찬만 하라는 거잖아요. 회사 일은 자기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자랑을 해대다가 다음날이면 또 언제 그랬냐는데 다 죽어가는 표정으로 와서 자기가 정말 잘했냐고 묻고 또 물어요. 그의 이런 행동을 참다 못한 한 친구가 클라우스의 이런 행동을 지적하자 클라우스는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불쑥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난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 넌 날 몰라.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덧붙였죠. 그래도 이런 말을 해주는 걸 보니 넌 진짜 친구가 맞구나. 알았어. 이제부턴 너한테 그런 말 하지 않을게. 너같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한테는 아무래도 이런 깊이 있는 대화가 무리일 거야. 너의 수준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미안. 깜빡 잊었어. 이게 바로 지적을 받았을 때 대응하는 그들의 방식입니다. 이들은 본인이 상처받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대신 남들을 상처주는 방식을 택합니다. 거기에서 우월감을 느끼는 거죠. 따라서 나르시시스트들의 사전에는 사과나 반성이라는 말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건 곧 패배하는 것이고 패배란 나약한 자들이나 하는 것이니까요. 와, 뭐 저런 인간들이 있어? 그렇다면 현실에서 내 동료가, 상사가, 호감이 있는 상대가 만약 나르시시스트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그냥 그 사람에게 확실히 선을 긋고 거리를 두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피하라는 거죠. 만약 직장을 그만두거나 쉽게 거리를 둘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면 주변에 상황을 얘기하며 도움을 요청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그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하지만 애초에 본인이 변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나르시시스트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애초에 자신을 과대망상 수준으로 대단한 인물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문제가 있다는 말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나르시시스트가 자발적으로 심리치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는 주로 중년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라고 합니다. 노년은 가까워져 오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제서야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찾아온다는 거죠. 아니면 안타깝게도 아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합니다. 젊었을 적에는 끝없는 야망으로 돈과 권력, 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내면의 공허함과 자괴감에서 애써 눈을 돌리고 살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 그마저도 사라진 데다가 주위에 가까운 사람도 전혀 없다 보니 자신을 평생 괴롭혀오던 내면의 시커먼 어둠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는 겁니다.